볼까요? 예, 금리를 내리긴 했는데 내년 뭐 점도표상으로 보면 뭐 내년 한 번, 뭐 내후년 한 번, 뭐 대략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은 시장의 기대치 3번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리가 완전 먼데요. 일단 미국장에서 엔비디아나 뭐 우리들이 주목하는 종목군들 마이크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4% 넘게. 네, 마이크로는 좋았고 엔비디아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12명 중에 3명이 세 분이 이제 반대를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책 방향, 이제 앞서서 앵커께서 이제 정확히 짚어주신 대로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됐기 때문에 시장에 그게 녹아들었고 인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큰 어떤 뭐 좋은 느낌을 보여주기 힘들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한 번 정도 일단 더 인하하는 걸로, 하지만 연준 의장이 좀 바뀐다라고 하면 그거예요. 네, 조금 뭐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점도표라는 게 지금 연준 위원들의 생각들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의장이 바뀌고 또 이제 계속 이제 멤버들이 교체가 되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의장이 교체가 된다라는 거에를 감안하면 한 번 이상은 될 것이다. 시장은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0.5%도 인하해야 된다는 쪽도 한 분 정도 있었다라고 그 합니다. 미란이 살 거예요. 뻔해요. 그 양반은 무조건 0.5%예요. 네. 자, 참 트럼프도 뭐 0.5%포인트 내렸어야 되는데 왜 0.25%포인트만 내렸어? 라고 한 소리 또 했대요. 네. 다음 갈까요? 네. BTS 3월 완전체 컴백을 합니다. 4월부터 이제 글로벌 투어, 월드 투어라고 그러죠. 그거 네네.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622% 좋아진다라고 이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622% 좋아진다. 그냥 600%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뻔한 내용이긴 한데 신바람이라는 어떤 단어를 적용할 정도로 하이브 주가가 어제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오늘 넥스에서도 약간 뭐 호가는 좀 약간 높게 잡히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뭐 BTS 컴백하고 하이브 쪽이 이제 뜬다라고 하면, 이제 대장이 뜨면 나머지 종목군들도 이제 어떤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BTS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하이브 쪽 주가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노리스크만 해결이 좀 돼도요. 여기는 하이브야 뭐. 예. 은행들 예금금리 인상 경쟁 21조 뭉칫돈 우르르. 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라는, 사실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더 잘 아는군요. 그 내용도 있고요. 지금 은행들 자금이 증권 쪽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지금 3%대 예적금을, 상품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1조 원이 은행 몇 달 전 대비해서 21조 원이 은행이 그 예탁금이나 예적금, 은행 쪽에 들어가는 자금이 굉장히 많이 지금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역시 주식보다는 은행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왠지 저는 예금리를 인상을 경쟁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대출금리도 실금실금 올리는 게 아닐까 그 생각도 듭니다. 차기 의장 케빈 햇시 추가 인하 시사. 그쵸? 네. 이 양반이 지금 이 얘기를 안 하면, 지금 완전히 말은 당신이 사실상 연준 의장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좀 확실하게 공식 발표 안 했잖아요. 네. 뭔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지금 시장에서 이것과 좀 약간 연결시켜서 지금 그렇죠. 이걸 첫 번째 이슈를 준비를 한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금리 인하도 사실 유동성 공급에 효과가 있긴 하지만 연준이 이제 그 채권 매입과 관련해서, 국채 매입과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유동성 공급을 과연 할지 안 할지가 시장에 지금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부 나왔잖아요. 네. 12월 12일부터 단기 채권 400억 달러씩 매입한다고. 과거에 QE를 했던, 양적 완화를 했던 어떤 경제 상황과 지금의 경제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하는 자료를 그렇죠.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시죠. 예, 좋은 내용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150조 국민성장펀드 어제 출범했고 1호 기금 계획도 아직 깜깜. 이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이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하면은 일단 돈이 다 마련이 돼서 이제 그 돈을 이제 시장에 투자를 하게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느낌은 그래요. 네, 아직 돈을 마련도 못했고 어떻게 마련할지 준비도 안 됐고 어디다 투자를 할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뭐 산은채나 뭐 수은채나 이런 그 특수채들이 많이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50조 원을 한 번에 발행은 안 하고 이제 몇 년 동안 발행을 할 텐데 그러면 채권 금리가 이제 올라가 오르죠. 버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구축 효과가 온다라는 그런 그 이제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을 해서 국채금리나 특수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 버리면 회사채도 금리가 올라가 버리기 그럼요.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그 자금 조달에서 거의 어려워지죠. 어려워지는 그런 뭐 구축 효과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예. 사실 참 뭐가 참 이게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게 우리는 사실은 뭐 더 잘 되려고 하는 차원이니까 사실 그나마 덜한데 요즘에 영국이나 이런 유럽 쪽 국채 발행 상황을 보면 걔네들은 저러다가 진짜 뭐 디폴트 오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되게 암울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하여간 채권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행을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돈을 조달하는 건 좋은데 금리를 건들기 때문에 네. 다른 데서 그 후폭풍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염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 예. 그 말씀을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양적 완화 시기별로 이제 그 상황을 정리를 한 표인데요. 이제 요 맨 밑에는 현재고, 과거에 우리가 보통 뭐 2010년도 이후서부터 한 뭐 양적 완화 1차, 2차, 3차 이렇게 알고 계시긴 한데 가장 크게 했던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한 건데요. 먼저 결론을 내리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양적 완화를 연준했을 때 정말 미국이 위기다라고 했을 때 양적 완화를 했는데 지금은 좀 그때는 좀 다르다라는 네. 걸 먼저 알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GDP 성장률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를 했을 때 2차 세계대전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큰 전쟁이 있으면 경기가 나빠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 좋아지죠. 좋아지죠. 예. 그래서 그때 빼고는 대부분 좀 미국 GDP 성장률이 미국입니다.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신용 스프레드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회사채 금리에서 이제 국채 금리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벌어지면 안 좋은 거죠. 이게 그렇죠. 회사채 금리, 국채 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데 회사채 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면 이제 불안감이 커진다는 그쵸, 얘기죠. 그쵸. 네. 자금 조달 이제 그 하기 힘들어지는 좀 전에 거죠. 말씀하신 회사들이 네. 채권 발행해서 금리를 조달하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금 경색이 오는 그렇죠. 거죠.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연준이 양적 완화를 크게 했을 때 신용 스프레드가 5%, 7%, 4%, 3%, 4%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이 신용 스프레드가 1%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거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뭐 대공황 때는 이제 디플레이션이 왔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 거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도 3%인데 목표는 2%이긴 합니다만은 뭐 나쁘진 않고, 그리고 지금 실업률을 갖고 뭐 계속 실업률 때문에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 이런 고용이 얘기가 안 좋다 이러면서. 네, 합니다만은 사실 4%대면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연준이 양적 완화를 했을 땐 실업률이 뭐 25%, 15%, 9%, 14%, 평균이 14%거든요. 이제 실업률이. 근데 지금 4%인데 실업률이 뭐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긴 적절하지 합니다만 않죠. 네,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인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국가 부채 비율 18%인데 이게 레이 달리오가 요 부분을 좀 약간 짚긴 했었는데 후반부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과거에 요건 평균이고요. 과거에 미국 연준이 지금 시장이 원하는 양적 완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을 때는 미국에 큰 위기가 왔을 때였다.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른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이제 그 앵커께서 이제 단기 국채 얘기를 잠깐 짚어주셨는데 약간 그거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드 돌려막기 같은 네. 듯한 그런 지금 당장 시장에 네. 유동성이 좀 타이트하니까
그런 불안감을 좀 완화시켜준다라는 차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채라는 거 어차피 뭐 3개월, 6개월 이런 것들이라 또 네. 얼마든지 몇 번 하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요. 예. 좀 드는 생각은 그거네요. 그죠?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걸 느끼지 않으실까 싶은데 아니 미국 경제 나쁘지 않은데 왜 양적 완화를 한다라는 거야? 라는 얘기를 딱 할 법하죠. 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정리를 좀 한번 했습니다. 그 가장 쉽게 과거에 양적 완화를 했을 때 미국이 지금은 양적 완화를 우리가 바라고 있죠. 예. GDP 성장률이 대부분 마이너스였었습니다. 한두 번 정도 빼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두 자릿수로 굉장히 높을 때 양적 완화를 했다. 그다음에 낮은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 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지금은 네.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을 했을 때 이거 이대로 가다가 정말로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이제 자산 가격이 내려갔을 때 시장이 돈을 풀어서 이제 경기도 부양을 하고 자산 가격을 올리는 한마디로 이제 돈의 가치도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팬데믹 때 이거를 아주 이해하시면 딱 네, 맞을 맞습니다. 겁니다. 이 네. 사안은. 네. 높은 신용 스프레드 앞서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신용 스프레드라는 건 이제 회사채에서 국채 금리를 이제 뺀 건데 이게 높아버리면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1%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연준은 항상 경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했다. 근데 지금은 뭐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좀 약간 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인플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네. 적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뭔가 그거를 자꾸 인플레를 유발을 해가지고 뭐 태우려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조금 더 알기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네. 다음 장 한번 보면 이제 과거와 현재를 비교를 해서 지금 이게 어떤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GDP 성장률은 과거에 이제 양적 완화를 했을 때 평균 마이너스 18%였었는데 지금 2.1% 상당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좋죠. 네. 너무 좋죠. 실업률도 과거에 양적 완화했을 때 14.5%였었는데 지금 4.3%로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좀 약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2%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목표 2%는 약간 초과했고 신용 스프레드 4.7%였는데 평균이 지금 1% 굉장히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부채 비율은 역대 최고 부채 비율이긴 한데 이제 레이 달리오라고 위기 때마다 미국 경제나 주식시장 위기 때마다 이걸 좀 맞췄다라고 하는 분과 그때마다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 걸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이제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 하면 경기 부양이 아니라 이제 부채를 덜기 위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나쁘질 않은데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 돈을 더 푼다는 얘기는 결국은 인플레를 유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계속 금리 내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금리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알 거란 말이에요. 시장의 생리를. 근데도 계속 돈을 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자산 시장의 거품을 확 키워서 미국의 이 재정 적자 문제, 이 부채 문제를 녹여낸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태운다고 얘기도 하고요. 네. 이게 과거에도 그런 분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연준이 지금 금리를 한 번 내린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의장이 바뀌면 더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QE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오늘 400억 달러 얘기가 나왔고 내년에도 이 QE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인플레가 더 해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관세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갈지는 이제 소비자 네. 지수에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인플레가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느낌은. 근데 그래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 일본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루이 암스트롱이 했던 그 말이 좀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다른 얘기긴 한데 주식시장에 적용을 하면 아직 음악이 아직 꺼지지는 않았다. 파티는 네. 끝나진 않았는데 음악이 꺼지면 언제든지 문 밖으로 나갈 수 네. 있게 문 앞에서 춤을 춰라.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좀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인플레 시대에는 1970년대가 그랬고요. 실물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또 건드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어차피 이거는 이제 미국 얘기니까요. 우리는 뭐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사실 금리는 더 못하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정부가 재정을 푸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서 그 반도체 특별법이니 뭐 이런 얘기 보셨던 것처럼 계속 뭔가 산업 쪽에 돈을 풀어서 전체적으로 잠재 성장도 끌어올리고 성장도 끌어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좀 하겠다 그러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돈이 그쪽으로 가야 부동산에 있는 돈조차도 이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가서 부동산 시장도 좀 안정되고 주식시장은 상승, 뭐 이런 구조로 지금 이재명 정부는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금 갖고 있는 거는 되게 요즘 같은 때는 잘하는 건 아니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가만히 있어도 돈이 녹는 효과가 나는 거니까요. 거죠. 그래서 인플레 시대는 기본적으로 현금을 갖고 있는 거는 되게 적절하지 않은 그런 투자법이고요. 뭔가 주식이 됐든 뭐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뭔가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루이 암스트롱 말씀하신 것처럼 문하고 가까운 데서 문 앞에서 춤을 네. 춰라.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했고요. 자, 이번에 오늘 관심 좀 가보죠. 네. IS 동성. 네, 일단 지금 어제도 그렇고 좀 중소형 그 건설사들이 좀 괜찮았는데, 네. 네, IS 동서를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 IS 동서는 이제 뭐 환경 부분은 이제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콘크리트가 왜 환경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콘크리트 파일을 만들거든요. 파일 이렇게 뭔가 다리나 뭐 지을 때 이제 치는 박아 놓는 거, 기반 다지고 하는 네, 거. 네. 예. 그거랑 뭐 건설,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비대 쪽이 상당히 효자 노릇을 했었었는데, 비대는 이누스라고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비대 회사였었는데 팔았습니다. 매각을 했고 지금은 이제 건설이랑 콘크리트 쪽인데, 건설 쪽은 지금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좀 바닥을 잡는 확실한 신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 쪽 실적이 나빠지는 대신에 이 파일 쪽, 이제 콘크리트 부분이 상당히 좀 실적 선방을 했는데, 여기 좋네요. 이게 뭐냐면 이게 경북 경산의 펜타일즈 W라는 아파트인데,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 들어가는데, 이 건설 회사들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자체 사업은 시행도 내가 하고 그렇죠. 시공도 내가 그러니까 하고 내가 땅을 사서 그쵸. 시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내가 직접 지어서 시공을 한다, 이 개념이잖아요. 네. 이게 3.5조 원 규모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지금 이 동네에서는, 경북 경산에서는 이슈라고 합니다. 이게 59층까지 올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지방 건설 경기가 지금 안 좋은데 이게 분양이 될까라고 하는데, 상당히 그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제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연간 기준으로 이제 1년에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1,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경북 경산이 이 3.5조 원짜리 몇천 세대를 지어갖고 이게 분양이 될까? 근데 분위기가 제가 이제 다 확인을 해봤는데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달궈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IS 동서 과거에는 뭐 2조 원이 넘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몇 천억대로 내려왔죠. 그래서 시총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 부분만 이제 순탄하게 별 문제 없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완전 실적이 크게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뭐 기저 효과를 본다라면 퀀텀 점프라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1년에 1,300억씩 순이익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도 좋고 최근에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 분위기도 요즘에 좋기 때문에 좋았죠. 네, 한번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차트 잠깐 보면 그러게요. 수급은 사실 외국인들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은 좀 약간 주춤하긴 한데, 바닥권 차트에서 거래량 증가라는 것은 상당히 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중소형 건설사들의 어떤 테마다라고 보지 마시고, 내년에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어떤 건설사,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3조 9천억짜리 그 프로젝트가 관건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오늘도 박 전문 의원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